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마을을 비추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김진사 댁에서는 아들 석돌이의 혼례를 치르느라 온 집안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직 15밖에 되지 않은 아이 석돌이가 혼례를 치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푸른 기가 도는 혼례복을 입은 신랑 석돌이는 집 앞에 메인말 위에 조심스레 올라탔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의젓한 양반 도련님이었으되 그 얼굴에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먼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말고삐를 잡고 걷던 하인 득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련님, 왜 그리 얼굴이 하얗습니까? 석돌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득보야, 첫날 밤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더라. 나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구나. 득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석돌이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어리숙한 꼬마 신랑이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운 신부를 만나 혼례의 의미도 부부의 도리도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까지 배우게 될 줄은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리숙한 신랑과 현명한 신부가 첫날 밤을 지나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마을을 비추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김진사 댁에서는 아들 석돌이의 혼례를 치르느라 온 집안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겨우 15살밖에 되지 아니한 까까머리 소년이었으되 양반가의 체면과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하여 급히 장가를 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랑 석돌이는 푸른 혼례복을 입고 말 위에 올라앉아 신부댁으로 길을 재촉하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이 가득하였습니다. 석돌이 옆에서 말고삐를 잡고 걷는 하인 득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얼굴이 왜 그리 하얗습니까? 혹시 어디 편찮으신 것은 아닙니까? 석돌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득보야, 나는 정령혼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신부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구나. 형님들께서는 신방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다 하시되 나는 그저 글만 읽고 살아왔으니 어찌해야 좋을지 막막하기만 하구나. 득보가 피식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도련님, 염려 마십시오. 신부 되시는 분께서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박진사대 교수께서는 18살이시되 학식이 깊고 지혜가 남다르시다 합니다. 석돌이는 더욱 겁이 났는지 말 위에서 몸을 움츠였습니다. 한편 신부가 될 박씨 교수는 자신의 방에서 혼례복으로 갈아입으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또렷하며 입가에는 언제나 은은한 미소가 머물러 있는 아름다운 처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말하였습니다. 난설아, 신랑 되는 양반이 너보다 3살이나 어리다 하니 내가 잘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김진사 댁에서는 아들이 워낙 어려서 걱정이 태산 같다 하더구나. 내가 현명하니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박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비록 여자의 몸이오나 어려서부터 사서삼경을 읽고 역사와 병법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어린 신랑을 잘 보살피고 가르쳐서 훌륭한 선비로 키워내는 것이 제 소임이라 여기겠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의젓한 대답에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참으로 기특하구나. 하지만 신방에 들어가면 부부간의 예절이라는 것이 있단다. 오늘 밤은 첫날 밤이니만큼 신랑께서 몹시 긴장하고 계실 터이니 내가 먼저 마음을 편안히 해주고 천천히 이끌어 주도록 하여라. 박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혼례식은 장엄하게 치러졌습니다. 석돌이는 신부를 처음 보는 순간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붉은 족두리를 쓰고 화려한 화롯을 입은 박씨의 모습은 마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듯 아름답고 우아하였던 것입니다. 전할래를 올리는 동안 석돌이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 나무 기러기를 떨어뜨릴 뻔하였고, 교배례를 할 때에는 절을 하다가 그만 비틀거려서 옆에 있던 중매인이 재빨리 부축해야 하였습니다. 반면 닥씨는 모든 예절을 단정하고 우아하게 수행하여 하객들로부터 감탄을 자아내었습니다. 저 신부를 보십시오. 참으로 어질고 현숙한 기품이 얼굴에서 풍겨 나옵니다. 김진사 댁에서 참 좋은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저런 부인을 맞이하면 집안이 번창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객들의 칭찬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으나 석돌이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깊어지자 신랑과 신부는 신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치장한 신방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이불이 깔린 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물러나고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석돌이는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손가락만 꼬물거리고 있었고, 박 씨는 침상 가장자리에 단정하게 앉아 신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이 흐른 뒤 박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왜 그리 멀찍이 앉아 계십니까? 이리 가까이 오시어 제 곁에 앉으시지요. 저도 서방님처럼 긴장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석돌이는 고개를 번쩍 들어 박 씨를 쳐다보았다가 다시 고개를 푹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부인, 나는 아직 어려서 혼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들께서는 첫날 밤에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정녕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 씨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 그것이 무슨 걱정거리입니까? 제가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리 오시어 제 옆에 앉으시고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부부란 평생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이니 먼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석돌이는 조심조심 걸어가서 박 씨 옆에 앉았고 여전히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족두리를 벗어 옆에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 제 이름은 박난설원이라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님께 글을 배웠고 어머님께는 집안 살림과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또한 할아버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병서와 역사책들을 몰래 읽으며 자랐습니다. 서방님께서는 평소 무엇을 즐겨 하십니까? 석돌이가 조금 긴장을 풀며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글 읽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시를 짓는 것을 즐기는데 아직 서툴러서 스승님께 꾸중을 듣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뜰에서 나비를 잡거나 개미가 가는 길을 구경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박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였습니다. 아, 서방님께서도 시를 지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둘이 참으로 잘 어울리는 부부입니다. 제가 한 수 읊어보겠사오니 서방님께서도 화답해 보시겠습니까? 박 씨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맑은 목소리로 시를 읊었습니다. 가을 하늘 높고 맑아 은하수가 흐르는데 붉은 촛불 아래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네. 어린 신랑 수줍어하니 그 모습 참으로 귀엽고 평생을 함께하리니 이보다 더한 인연 어디 있으랴. 석돌이는 박 씨의 시를 듣고 감탄하며 말하였습니다. 부인의 시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나는 그처럼 훌륭한 시를 지을 재주가 없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겸손하신 말씀이십니다. 시를 짓는 것은 많이 읽고 많이 쓰면 자연히 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서방님께 제가 아는 것들을 가르쳐 드리겠사오니 서방님께서도 저에게 서방님만의 순수하고 맑은 시선을 나누어 주십시오. 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큰 지혜입니다. 석돌이는 박 씨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첫날 밤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석돌이의 얼굴을 살피며 그의 마음을 읽어낸 듯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혹시 첫날 밤의 의무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까? 형님들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제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석돌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큰형님께서는 신방에 들어가면 부인과 함께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주문을 외우면 생기는 것입니까? 박 씨는 석돌이의 순진무구한 질문에 피식 웃음이 나왔으나 참으며 진지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 아이를 만드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서방님께서 아직 어리시니 그런 일은 몇 년 뒤로 미루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그저 서로를 알아가고 부부로서의 정을 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석돌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박 씨가 일어나서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상을 끌어당기며 말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다과를 함께 드시지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의논해 봅시다. 부부란 단순히 한 집에 사는 남녀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상 위에는 송편과 유과, 그리고 대추와 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석돌이에게 먼저 권하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이 송편은 제가 직접 빚은 것입니다. 드셔보시고 맛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돌이는 조심스럽게 송편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하였습니다. 이것 참 맛있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부인께서는 요리 솜씨도 뛰어나십니다. 박 씨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서방님.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님을 도와 부엌일을 익혔기에 음식 만드는 것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방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알아내어 정성껏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과를 나누어 먹으며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갔습니다. 석돌이는 점점 편안해져서 평소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인, 나는 뜰에 있는 연못을 참 좋아합니다. 그곳에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연꽃이 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름에는 잠자리들이 날아다니고 개구리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종종 연못가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 풍경을 바라보곤 합니다. 박 씨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방님께서는 연못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석돌이는 신이 나서 대답하였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구름 속을 노니는 용 같고 잠자리가 물 위를 스치는 모습을 보면 선녀가 하늘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나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을 보면 사람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결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씨는 석돌이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아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비록 나이는 어리시나 마음속에는 깊은 철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서방님께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석돌이는 박 씨의 칭찬에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며 말하였습니다.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사실 나는 형님들에 비해 학문도 부족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부인께서는 나를 어른처럼 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가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이곳에 올 때 가져온 책이 몇 권 있습니다. 혹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석돌이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가져오셨습니까? 박 씨는 보자기에 쌓여 있던 책들을 꺼내며 하나씩 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두보의 시집입니다. 두보는 당나라의 위대한 시인으로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노래하였지요. 이것은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역사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자병법입니다. 석돌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손자병법이라니, 그것은 전쟁에 관한 책이 아닙니까? 부인께서 왜 그런 책을 읽으십니까? 박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 손자병법은 단순히 전쟁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였으니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전쟁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석돌이는 감탄하며 말하였습니다. 부인께서는 참으로 현명하십니다. 나는 그저 글자만 읽을 줄 알았지. 그 속에 담긴 깊은 뜻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박 씨가 석돌이 옆에 앉으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함께 이 책들을 읽어봅시다. 제가 아는 것을 서방님께 가르쳐 드리고 서방님께서도 서방님만의 해석을 제게 들려주신다면 우리 둘 다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촛불 아래서 책을 펼쳐놓고 함께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박 씨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석돌이는 순수한 시각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뼘 정도 떨어져 앉아 있던 그들이 어느새 어깨를 맞댈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고 석돌이의 얼굴에서는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 씨가 문득 책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석돌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부인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시를 짓고 함께 자연을 즐기는 그런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떠십니까? 박 씨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리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꼭 같습니다. 저도 서방님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비록 서방님께서 나이는 어리시나 마음만은 참으로 넓고 깊으시니 제가 참 좋은 분을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이 깊어지자 석돌이가 하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박 씨가 그것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피곤하신 것 같사오니 이제 주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돌이는 갑자기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불 속에 함께 들어가야 합니까?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예법입니다. 하지만 서방님께서 불편하시다면 제가 이불 한쪽 끝에, 서방님께서 다른 쪽 끝에 누워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석돌이는 용기를 내어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부부답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나는 아직 어려서 부부간의 일에 대해 잘 모르니 부인께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씨는 석돌이의 용기 있는 말에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촛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하였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지자 달빛만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침상으로 다가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석돌이는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고 박 씨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박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저 함께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면 됩니다. 부부간의 일은 서로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석돌이가 조금 안심하며 물었습니다. 부인 정말 그것뿐입니까? 형님들께서는 첫날 밤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박 씨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 형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부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먼저 하나가 된 후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눈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첫날 밤이라 하겠습니다. 석돌이는 박 씨의 현명한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부인을 만나 참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부인께서는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해 주시니 말입니다. 박 씨가 석돌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나이가 많고 적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방님께서는 비록 나이는 어리시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서방님께 학문을 가르쳐 드릴 수는 있으되 서방님의 순수함은 저도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밤하늘의 별에 대해, 계절의 변화에 대해,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석돌이는 자신이 키우고 싶은 꽃에 대해 이야기했고, 박 씨는 자신이 쓰고 싶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한참 흘러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석돌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부인, 혹시 내가 너무 어려서 실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른 부인들은 첫날 밤에 어른스러운 신랑을 만나 여러 가지 일을 하였을 텐데 나는 그저 이야기만 나누고 있으니 말입니다. 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육체적인 결합은 그러한 마음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눈 대화를 통해 저는 서방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서방님께서도 제 마음을 이해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첫날 밤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석돌이는 박 씨의 말에 크게 감동하여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인, 나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여인 중에서 부인 같은 현명하고 착한 분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나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수양하여 부인께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박 씨가 석돌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이미 서방님께서는 훌륭한 남편이십니다. 순수한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계시니 말씀입니다. 제가 서방님께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지금의 그 순수함을 잃지 말아 달라는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석돌이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부인,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은 형님들이 말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박 씨가 생각에 잠겨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께서 스스로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실 때가 그때일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성숙해지고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석돌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인. 나는 부인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인께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어 모든 면에서 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져 갔고 두 사람의 대화도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석돌이의 목소리에 졸음이 묻어나기 시작하였고 박 씨도 조금씩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박 씨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이제 정말 주무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첫날 인사를 드리러 어른들께 가야 하니 피곤하시면 안 됩니다. 석돌이가 하품을 하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인. 오늘 밤은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나는 혼례가 이렇게 좋은 것인 줄 몰랐습니다.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으며 보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박 씨가 미소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님.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도리입니다. 석돌이는 박 씨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박 씨도 석돌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고요함이 흘렀고 두 사람의 잔잔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기 시작하자 박 씨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석돌이를 바라보며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신랑의 얼굴은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세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돌이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조심 움직이며 방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후 석돌이도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박 씨를 보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 좋은 아침입니다. 박 씨가 돌아서며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제 곧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니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석돌이는 벌떡 일어나 황급히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였습니다. 박 씨는 석돌이를 도와 옷매무새를 바로잡아 주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어른들께 인사드릴 때는 허리를 곧게 펴시고 또박또박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께 인사드릴 때는 서방님께서 제 처 박씨라 소개하시고 저는 제 입으로 소처비라 칭하겠습니다. 석돌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인, 만약 내가 실수를 하면 어찌합니까? 박 씨가 석돌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옆에 있을 것이니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팀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큰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큰 방에는 석돌이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친척 어른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석돌이와 박 씨는 공손히 절을 올리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여러 어른들께 인사드립니다. 소자 석돌이와 제처 박 씨가 인사 올립니다. 석돌이의 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오냐, 잘 왔구나. 첫날 밤은 잘 보냈느냐? 석돌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어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였습니다. 그때 박 씨가 차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밤새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방님께서 참으로 순수하고 착하신 분이시라 저는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석돌이의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허허, 며느리가 참으로 현명하고 말씀도 잘하는구나. 석돌아, 내가 비록 어리지만 훌륭한 부인을 얻었으니 앞으로 부인의 가르침을 잘 따르거라. 석돌이가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예, 할아버님. 부인께서는 학식도 깊으시고 지혜도 뛰어나십니다. 소소는 부인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석돌이의 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래, 부부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니라. 너희 둘이 서로를 존중하며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 친척 어른 중 한 분이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석돌아, 첫날 밤에 부부의 도리는 다 하였느냐? 석돌이는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박 씨가 의젓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어르신, 부부의 도리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부의 도리입니다. 저희는 아직 어리니 천천히 배워가며 진정한 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씨의 현명한 대답에 모든 어른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현숙하고 지혜로운 며느리로구나. 박진사 댁에서 딸을 참 잘 가르쳤구먼. 칭찬이 여기저기서 쏟아졌고 석돌이는 자랑스럽게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석돌이가 감탄하며 말하였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른들 앞에서도 전혀 떨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하시다니 말입니다. 나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박 씨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 그것은 익숙함의 문제일 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떨렸으나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할 말에만 집중하였더니 괜찮았습니다. 서방님께서도 앞으로 여러 번 경험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석돌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부인, 나는 정말 부인처럼 될 수 있을까요? 현명하고 침착하며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 말입니다. 박 씨가 석돌이의 손을 잡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 저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책을 읽고 어른들의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으며 조금씩 성장해 온 것입니다. 서방님께서도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글을 읽고 낮에는 각자의 일을 하되 중간중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였습니다. 석돌이는 박 씨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 씨는 석돌이에게 글을 읽는 법뿐만 아니라 그 글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대하는 예절, 일을 처리하는 방법,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 등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석돌이도 박 씨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태도,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가짐 등은 박 씨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뜰의 정자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돌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부인, 우리가 혼인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나는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부인 덕분입니다. 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 그것은 서방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서방님께서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으셨다면 소용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서방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석돌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나에게 배우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부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박 씨가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저 별들을 보십시오. 서방님께서는 저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시고 이야기를 만드시더입니다. 저는 별을 그저 별로만 보았을 뿐인데 서방님께서는 그 속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세상을 순수하고 창의적으로 바라보는 눈 말씀입니다. 석돌이는 박 씨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인, 나는 그저 재미로 그런 것인데 그것이 배울 만한 것이었다니 몰랐습니다. 박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책에서 배우는 지혜도 있고 경험을 통해 얻는 지혜도 있으며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얻는 지혜도 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마지막 지혜를 가지고 계시니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돌이의 아버지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하여 석돌이는 긴장하였습니다. 석돌아, 며느리야, 너희들에게 중요한 말이 있다. 내일 원님께서 우리 마을을 방문하신다고 하셨다. 원님께서는 우리 집안의 명망을 들으시고 석돌이를 만나보고 싶다 하시니 석돌아 너는 원님 앞에서 시를 한 수 지어 올려야 할 것이다. 석돌이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하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직 시를 짓는 솜씨가 부족합니다. 원님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열심히 준비하여라. 우리 집안의 명예가 달린 일이니라. 아버지가 나간 후 석돌이는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나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시를 짓기가 어려운데 원님 앞에서 즉석으로 짓는다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 씨가 석돌이 곁에 앉으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시란 화려한 말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서방님께서는 평소에도 자연을 보며 아름다운 생각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석돌이가 고개를 들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나는 꽃을 보면 그 꽃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하고 새를 보면 그 새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박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서방님. 그러한 순수한 생각들을 글로 옮기면 그것이 바로 시가 되는 것입니다. 원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시일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시 짓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박 씨는 석돌이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석돌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를 지어보았습니다. 다음 날 원님이 도착하였습니다. 원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석돌이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김진사 댁의 아들이 학문이 깊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러한지 시 한 수를 지어보거라. 제목은 가을 달로 하여라. 석돌이는 처음에는 떨렸으나 박 씨가 어젯밤에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심을 담아라. 내가 느낀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여라. 석돌이는 심호흡을 한 후 또박또박 시를 읊었습니다. 가을 하늘 높고 맑아 구름 한 점 없는데 둥근 달이 떠올라 온 세상을 비추네. 달빛 아래 홀로 서서 고향 생각하니 멀리 계신 부모님께 이 마음 전하고파. 달은 매일 뜨건만 오늘 달이 유난히 밝은 것은 새로운 가족 얻어 기쁜 마음이라네. 원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으나 진심이 담긴 좋은 시로구나. 특히 새로운 가족을 얻은 기쁨을 달의 밝기에 비유한 것이 참신하다. 어린 나이에 이 정도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로다. 석돌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원님이 돌아간 후 곧장 박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부인, 성공했습니다. 원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박 씨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진심을 담으면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석돌이는 박 씨를 꼭 껴안으며 말하였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큰 망신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날 밤 원님을 만난 일로 기뻐하던 석돌이는 박 씨와 함께 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습니다. 부인, 무슨 일입니까? 오늘 일이 잘 풀렸는데 왜 그리 침통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박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는 서방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깜짝 놀라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박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박진사의 친딸이 아닙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박진사 댁에 양녀로 들어간 천출 출신입니다. 박진사 어르신께서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고 학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 본래 신분은 천한 것입니다. 오늘 원님을 뵙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라도 제 출신이 밝혀지면 서방님과 대간이 큰 화를 입을까 봐. 석돌이는 잠시 말을 잃고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척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천한 출신이 양반가에 살아남으려면 누구보다 뛰어나야 했고 누구보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서방님께는 진심으로 대했지만 제 출신을 숨긴 것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석돌이는 박 씨의 고백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내쫓으시렵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고하시겠습니까? 그때 석돌이가 갑자기 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부인의 출신이 천하든 귀하든 부인은 제게 진심을 다해 주셨고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석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저 때문에 집안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석돌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으로 결정된다고 말씀입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부인께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이토록 고결하게 자라나셨으니 오히려 더 존경스럽습니다. 박 씨는 석돌이의 말에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방님, 감사합니다. 서방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갑자기 열리며 석돌이의 큰형님이 들어왔습니다. 큰형님은 냉소를 띤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생, 방금 대화를 다 들었네. 자네 부인이 천출이라니 이것 참 재미있는 일이로군. 석돌이가 벌떡 일어나 큰형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님, 이 일은 저희 부부의 일입니다. 부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큰형님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우리 집안의 명예가 달린 문제인데 말이야. 아버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기절하실 것이네. 천한 것을 며느리로 들였다니. 박 씨가 큰형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형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이 일을 비밀로 해 주십시오. 큰형님이 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비밀로 해주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 다만 조건이 있네. 석돌이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큰형님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과거 시험이 있지 않은가? 동생, 자네가 그 시험을 포기하게. 그리고 자네 부인이 작성한 모든 시문을 나에게 넘기게. 내가 그것으로 과거에 급제하겠네. 석돌이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님, 그것은 부정행위입니다. 어찌 그런 비열한 짓을 하라 하십니까? 큰형님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열하다고 천한 것과 혼인한 자네야말로 집안을 욕되게 한 것 아닌가?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하지 않겠나? 그날 밤 석돌이는 분노와 절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석돌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형님께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게 만듭시다. 석돌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말씀입니까? 박 씨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시문을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되 속은 빈 것으로 말입니다. 형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과거에 응시하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님께서는 진짜 실력으로 과거에 급제하시는 겁니다. 석돌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인, 그렇게 하다가 들키면 어찌 됩니까? 박 씨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누구입니까? 천한 출신으로 양반가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의 욕심과 허영을 이용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형님께서는 제 시문이 훌륭하다는 것만 보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박 씨는 큰형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졌습니다. 여기 제가 쓴 시문들이 있습니다. 부디 저희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큰형님은 기뻐하며 시문들을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시문들을 대충 훑어보며 흡족해했습니다. 역시 박 씨의 글솜씨는 대단하군. 이 정도면 과거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야. 과거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큰형님은 박 씨가 준 시문을 달달 외우며 시험장으로 향했고 석돌이도 자신의 실력으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충과 효에 대하여 논하라. 큰형님은 박 씨가 준 시문 중에서 충효에 관한 것을 찾아 그대로 적었습니다. 화려한 문장에 어려운 한자들이 가득했고 그는 자신만만하게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석돌이는 박 씨가 평소 가르쳐 준 대로 진심을 담아 글을 썼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사색과 진정성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석돌이는 장원급제를 하였고 큰형님은 낙방했을 뿐만 아니라 시험관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답안은 겉으로는 화려하나 내용이 전혀 없소. 충과 효를 논하라 했더니 온갖 고사만 나열하고 정작 자신의 생각은 하나도 없구려. 이런 글을 쓰는 자는 학문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자요. 큰형님은 분노하며 집으로 돌아와 박 씨를 찾았습니다. 큰형님이 박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오? 나를 속였소. 박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드린 시문은 분명 화려하고 훌륭한 글이었습니다. 다만 형님께서 그 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베꼈을 뿐입니다. 진정한 학문은 남의 글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사색하는 것입니다. 큰형님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았단 말이오. 이제라도 내 출신을 밝히겠소. 그때 석돌이가 들어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러시려거든 하십시오. 하지만 형님께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질 것입니다. 형님께서 제 부인을 협박하여 시문을 받아내고 그것으로 과거를 보려 했다는 사실 말씀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큰 죄가 되겠습니까? 큰형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석돌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고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집안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형님께서 제 부인을 괴롭히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부인의 출신이 천하다 한들 형님께서 하신 행동보다는 훨씬 고결합니다. 큰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석돌이의 아버지가 석돌이와 박 씨를 불렀습니다. 석돌이는 큰형님이 아버지께 모든 것을 고했다고 생각하고 긴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앉히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석돌아, 며느리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석돌이와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출신, 큰아들의 부정행위 시도, 그리고 며느리의 지혜로운 대응까지 모두 말이다. 사실 나는 며느리를 우리 집에 맞이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진사는 나의 오랜 친구이고 그가 천안 출신의 아이를 양녀로 삼아 정성껏 키우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인품과 학식을 보고 훌륭한 며느리가 될 것이라 판단하여 혼사를 추진했던 것이다. 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가 석돌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둘이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만약 석돌이가 며느리의 출신을 알고 멸시했다면 나는 이 혼인을 파기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석돌아, 너는 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꼈구나. 그것을 보고 내가 잘못 판단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석돌이가 아버지께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해안에 감사드립니다. 며칠 후 큰형님이 석돌이와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동생 재수 씨, 내가 잘못했네. 나는 명예와 지위만을 중시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 재수 씨의 출신을 가지고 협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제하려 했던 건 모두 내 잘못일세. 박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큰형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사실 나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네. 하지만 장남으로서의 무게와 기대감이 나를 짓눌렀고 동생이 나보다 뛰어날까봐 두려웠던 것일세. 그 두려움이 나를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석돌이가 형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형제는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돕는 사이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형님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박 씨도 말을 보탰습니다. 아주버님, 저도 아주버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큰형님은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에게 절을 했습니다. 몇 달 후 석돌이가 관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장원급제한 그에게 좋은 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관가에는 부패한 관리들이 많았고 그들은 정직한 석돌이를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상관이 석돌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석돌이, 자네가 장원급제를 했다지? 하지만 관가에서는 실력보다 처세가 중요하네. 이번 달부터 매물의 일부를 나에게 상납하게. 그러면 자네의 앞길을 보장하겠네. 석돌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대감, 저는 백성을 위해 일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정한 일에는 절대 가담할 수 없습니다. 상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후회할 것이네, 석돌이. 그날부터 석돌이는 온갖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일에서 배제되고 허드렛 일만 맡게 되었으며 심지어 모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온 석돌이에게 박 씨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입니까? 석돌이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씨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박 씨는 석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부패한 관리들을 직접 고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박 씨가 설명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겉으로는 그들에게 굴복하는 척 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통해 그들의 비리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제가 상류층 부인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석돌이는 걱정스러웠지만 박 씨의 지혜를 믿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부인들의 모임에 참석하며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언변과 지혜로 부인들의 신뢰를 얻었고 그들이 무심코 흘리는 말 속에서
남편들의 비리 정보를 모았습니다. 몇 달 후 박 씨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때 큰형님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재수 씨, 내가 도와주겠네. 나도 이번에 과거에 급제했고 사원부의 자리를 얻었네. 재수 씨가 모은 증거를 내가 정식으로 고발하겠네. 석돌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입니까?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큰형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생, 나도 이제 비겁한 사람이 아니네. 재수 씨와 자네를 보며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네. 이제 내가 옳은 일을 할 차례일세. 큰형님의 고발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부패한 관리들은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이의 상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상관은 석돌이를 불러 위협했습니다. 내가 배신했구나.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석돌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 제가 배신한 것이 아니라 대감께서 백성을 배신하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결국 부패한 관리들은 모두 파직되었고 석돌이와 큰형님은 정직한 관리로 인정받아 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석돌이와 박 씨는 처음 혼례를 올렸던 신방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돌이가 박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가 혼인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출신의 비밀, 형님과의 갈등, 관가에서의 시련.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박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믿고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첫날 밤 서방님께서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 주셨을 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석돌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야 진정한 부부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부부란 단순히 함께 사는 남녀가 아니라 서로의 비밀을 받아들이고 시련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박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상대의 완벽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불완전함까지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돌이와 박 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혼례를 앞두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첫날 밤이 두렵습니다. 석돌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첫날 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이란다. 박 씨도 말을 보탰습니다. 아들아, 부부란 서로의 스승이자 친구란다. 상대에게서 배우고 상대를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부부의 도리란다. 석돌이와 박 씨는 노부부가 되어서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우리의 첫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부인의 지혜가 나를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짝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세에 길이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의 완벽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상처와 비밀까지도 받아들이고 함께 치유하는 것입니다. 어리숙한 신랑과 지혜로운 신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배신과 음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부부의 모습입니다. 석돌이와 박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부의 모습,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